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새벽 출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새벽별은 당연히 보여야 하는 건데 최근 일주일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었던 고농도 미세먼지가요, 오늘부터 걷히기 시작할 거란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 한중 공동 시행, 그리고 인공 강우 실시 방안 추진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출래 불사춘, 봄은 왔으나 봄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봄이 지나간 뒤 꽃이 졌다고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이민 가야겠다, 국민들의 이 같은 원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정부 대책은 늦어도 한참 뒤늦게 나왔습니다. 원인 제공처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반응도 여전히 신통치 않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이라는 근거가 있나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광화문 네거리의 방독면 시위가 상징으로 그치지 않고 미세먼지 몰아내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보는 그런 아침입니다.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그널 음악 보면은 닭울음 소리 들리잖아요. 네. 이게 산둥반도에서 들리는 닭울음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네. 제가 듣기에는요. 네. 미세먼지 없을 때 이 닭이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맑게 청하잖아요. 들립니다. 예, 예. 그럽니다. 자, 미세먼지 한중 외교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세먼지 긴급 대책을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중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비상 저감 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 그리고 공동으로 인공 강우를 실시하는 방안.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그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미세먼지 해결 차원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해라, 뭐 이런 요구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기자들도 이제 그 중국 정부 쪽에 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질문도 하고 하는데, 어제 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그 브리핑하는 자리에서도 질문이 네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네네. 최근 이틀 베이징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중국 책임론을 부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도 물론 협력의 여지를 남기긴 했는데요. 중국 생태환경부도 그동안 중국 책임론을 부인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만 이제 지난달 그 한중 환경장관 회의 때 리간지의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 그러니까 우리 장관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번도 중국이 한국의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한 적은 없다. 예. 예. 그런데 그때도 보면 상호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과연 나서겠느냐 하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한중 간의 협의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속에 어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당 원내대표 긴급 회동을 갖고 네네. 이 미세먼지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시키기로, 예,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이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요즘 답답한 게요. 자연재난이냐 아니면 사회재난이냐. 예. 이게 아직까지 개념조차 지금 이게 확립이 안 돼 가지고요. 네네. 정부 내에서도 제각각이고 각 정당 간에도 지금 생각이 다른 네네. 이런 상황입니다. 예. 문제를 풀려면은 풀려는 방식이 어떻다는 게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그 방식조차 지금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둘러 입법을 한다 한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은 부실한 입법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놓고 해석이 제각각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또한 다른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국민적 실망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의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예. 이 보석의 성격을 놓고도 지금 논란입니다. 병보석이냐 아니냐. 재판부는 병보석 아니다. 네네. 예,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는 병보석은 불허를 한 겁니다. 예.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제 사실상 병보석을 허용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오히려 더 지배적인 예. 그런 상황이고요. 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변호인단 쪽에서. 이게 조금 속된 말로 먹힌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재판부에 돌아올 그 비난 뭐 이런 것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런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돌연사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할 사람들이 꽤 늘어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형평성도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방어권 보장 차원의 보석을 신청했는데 기각을 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뭐 차이가 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석 보증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요즘에 좀 화제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언론 생활 초창기였을 때 보석 보증 보험 제도가 시행이 된다 해가지고 네. 보석 보증 보험이 뭐냐 했을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석금을 낼 수가 없을 때 보석 보증 보험을 통해서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나요? 그래서 10억 예. 원 얘기를 1,000만 원 이제 보석 보증 보험으로 네.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네. 지금 파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예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도 총파업을 했는데 당시 1만여 명 정도 참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도 뭐 이게 파업이 실패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천여 명만 참여를 했다는 거죠. 네네. 더군다나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총력전을 벌일 것처럼 그렇게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탄력 근로자 특히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뭐 강력 저지하겠다. 네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이제 이 총파업을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참여도가 떨어졌고, 고용노동부 지금 파악한 바로는 30여 개 사업장 3,500여 명. 네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수치가. 결정적으로는 현대기아처 노조가 불참을 했습니다. 노조 간부 위주로 2시간 부분 파업만 이제 진행을 이렇게 했는데요. 예.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다. 이런 분석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제 김명한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설득하는데 오히려 더 주력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좀 약간 강성노조 쪽에서는 그 반대 기류도 없잖아 있다. 이런 네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쪽에서도 지금 탄력근로제 이 방안 최종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노동계 위원들이 좀 불참을 해가지고 지금 결론을 아직도 못 내리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이슈 관련된 내용인데 간밤에 굉장히 관심을 끈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 하는데 이것이 또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실시간 검색 1위 밤사이에 계속 유지가 돼서 그런데 그만큼 직장인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네네.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30대 부부와 아들 2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6시 55분쯤에 공주시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이 오모 씨 부부, 그다음에 7살, 8살 아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된 거고요. 연락이 계속 되지 않으니까 형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방문을 예. 해보니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번개탄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왜 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지난달에 여수의 한 리조트 객실에서 50대 부부와 20대 딸 10대 아들로 이뤄진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일이 빚어질까? 이게 일종의 뭐 어떤 사회적인 네네.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인식들이 있다 보니 그리고 제가 이 주변에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 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 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로 어제 석방이 됐습니다.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속 349일 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보석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 고문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석 청구 이번에 받아들여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요? 저희들은 한 60대 40으로 봤습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한 60으로 보고. 네네. 안 될 것이다 한 40으로 보고. 네. 어제 직접 전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그 현장에 가 계시는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서 좀 보이시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직접 나가서, 이 전 대통령을 봤더니 표정, 건강 상태 가깝게 지켜보신 바로는 어떻든가요? 한 1년 계시다가 나오신 거니까. 네네. 지금은 담담하죠. 예. 그렇게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진 않고요. 네네. 예.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법원으로서는 저희들로서는 그 법원이 법대로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예.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하고. 예. 또, 요즘 이 분위기에서 요즘 같은 이 문재인 정권 분위기에서 법원이 쉽지 않는 결정인데, 법원의 결정이 용기 있다고 판단하죠. 네. 전체적으로는 일단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하나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예. 국민이 좀 실망시킨 것이다. 항소심이 신속히 안 돼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민주당 발표도 있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건 아주 한심한 소리가. 네네. 진짜 한심한 소리가. 그 사람들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지도 모르고 2심 재판부가 3번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재판부가 3번 바뀌면서 3번째 들어서는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이 4월 8일인데. 그렇습니다. 4월 8일까지 증인신문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4월 8일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속 만기니까. 예. 네네. 그럼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재판도 안 끝나는데. 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금 검찰의 소행으로 봐서는 강제로 밀어붙여서 졸속재판 하려고 그럴 거고. 예. 재판부에서는 졸속재판이 부담이 될 거고. 그럼 변호인들로서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잖아요. 네네.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변호인들로서는 무죄 석방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불구속으로 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건데 결국 한 달 먼저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건데 그걸 보석 신청하는 건데 그 법원으로서는 어쩌면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신뢰와 명분을 다 챙긴 거죠. 예, 예.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봐서는 법원의 결정이 고맙긴 하나 달가운 건 아니죠. 어차피 한 달 동안 있으면 재판이 4월 3일까지 증인 신청이 돼 있는데 그래도 증인 신청이 4월 3일까지 다 안 끝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4월 8일까지는 어차피 증인 신문도 다 못하니까 재판이 끝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4월 8일은 구속 만기로 자연히 나오는데 그걸 굳이 거기에 보석에 연연하고 할 것도 없죠. 예, 그래서 고문께서 그런데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이나 하는 이야기들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고문께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정을 전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었어요. 내가 죽어도 네. 감옥에서 죽어나가지 보석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보석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거는 네네. 제가 이제 면회를 가끔 가잖아요. 예. 면회를 가끔 가면서 몸도 지금 안 좋으시니까 또 재판 또 이게 법정 기한 안에 재판이 끝나기도 어려우니까 네네. 변호인들이 보석 신청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저하고 둘이 앉아서 네네. 연애하면 그러면 내가 보석으로 나가면 고위 인사들이 법원에 들어오면 병보석으로 나가고 하는데 그 세상이
내 상태는 모르고 우리 상태는 모르고 욕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이 안에 재판받아 죽지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죠. 네네. 그래서 변호인들은 사실 보도 신청하는데 상당히 망설였죠. 예. 망설이다가 그러나 재판이 도저히 구속 기간 안에 지금 안 끝나게 생겼는데 네네. 잘못하면 또 무리하고 졸속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변호인들은 그래도 건강 상태가 법원에서는 뭐 구치소에서 관리하는데 지장 없다 해서 병보석은 법원에서 안 받아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네.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 또 예. 느끼기에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이 보도 신청해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심지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네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뭐 석방에 연연해서 뭐 보석에 연연해서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보면은 조건부 보석허가지 않습니까? 접견 통신도 예, 그렇습니다. 금지되는 예. 그런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피고인으로 봐서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봐서는 진짜 그거는 4월 8일 어차피 구속 만기로 나오는데 구치소에 있으면 면회라도 하지만은 이건 뭐 면회도 못하고 이제 집안에 있게 생겼는데 네네. 본인으로 봐서는 썩 달갑진 않지만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원이 보석하는데 굳이 또 안 나간다 그럴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따르죠. 나오는 그 모습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요, 결코 그렇게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진 않더라고요. 비교적 꼿꼿하게 그렇습니다.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원래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디가 제일 안 좋으신 겁니까? 저도 감옥에서 5번이나 갔다 나왔다 해봤지만은 네네. 그 안에서는 곧 죽어도 석방되고 나올 때는 다 그렇게 걷습니다. 그건 뭐 그런 걸 갖고 비장하게 볼 건 없고 예. 그건 구속이 안 돼 본 사람이 하는 소리고 네네. 감옥에 안 가본 사람들이 밖에서 그냥 한다는 소리고 네네. 다 감옥에 들어가 보면 감옥에서 금방 죽어도 나올 때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의사들이 판단한 건 한 9가지가 되는데 네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당뇨니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수용생활 하기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무호흡증이죠. 예. 근데 무호흡증 일반 사람들은 뭐 밖에 사람은 그냥 코골이 하다 뭐 코골이 심하게 하는 사람 코골다가 뭐 중단하고 이 정도를 아는데 네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무호흡증 조금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양압기라는 게 일종의 산소호흡기인데 그걸 쓰고 주무실 정도니까 네네. 밖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코골이 그런 정도는 아니죠. 예. 예,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의당이 생각하는 코골이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 전화 연결한 김에요. 국회 상황과 관련한 그 언급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예. 한교안 이제 신임 대표 행보가 연일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뭐 정의당 예. 방문했을 때는 댓글 사건에 대한 의견을 거꾸로 그 이정미 대표한테 물어보면서 뭐 약간의 좀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정치 예. 고수로서 신임 대표에게 훈수를 두신다면 어떠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지요? 내가 대표 된 지 며칠 안 된 사람인데 제가 훈수를 그럴 건 아니지만은 네네. 어차피 제가 당의 상임 고문이라는 그런 직을 갖고 있으니까 예. 황 대표가 물론 대표 된 것은 축하하고 네네. 그런데 국내외 정국을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이 대표되고 자리 차지하면 현충원 가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시장 다니고 그거는 지금 식상하잖아요. 네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예. 대표가 특별히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내외 상황이 아주 엄중하잖아요. 네네. 그래 지금 남북 관계도 엄중하고 미북 관계, 한미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저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해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제시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예. 황 총리가 너무 내가 보기에는 내가 공부라는 게 교과서적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치 현상에 대해서 너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국내 문제도 실업자가 많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를 안 좋게 한다, 이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가 나쁜 거, 뭐, 문재인 대통령 정치 잘못하는 거 다 아는 거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제1야당이 대한정당이 되려면, 대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건 나쁘고, 네네. 이런 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린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제시를 해가면서 해야지. 지금 그냥 뭐, 야당 대표들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지금까지 했던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큰 기대가 없죠.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18 망언 관련된 발언을 한 세 의원에 대한 황 대표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야 윤리위원회 해부했으니까 윤리위원회대로 징계를 빨리빨리 해야죠. 네네. 징계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징계를 해야죠. 그 징계위원회 해부할 때는 징계하라고 해부한 거지. 징계위원회에서 한번 뭐 검토해봐라고 징계위원회 해부한 건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징계위원회 해부한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징계위원회 해부하잖아요. 워낙 국회 윤리가 손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스탄이 많아서요. 저도 국회의원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국회의원 할 때 그 윤리 하는 거 봤는데,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뭐 네네. 국회의원들이 자기 뭐 동료들과 징계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5.18 망언이다 이런 거는 좀 상황이 엄중하잖아요. 너무 역사를 뒤집는 거니까. 네네. 그건 국회의원으로서도 역사의식이 그래 갖고는 야당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징계 수위야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니까 뭔가 조치는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고모님. 오늘 아침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이재호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저희는요,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2부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바라보는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349일 만입니다. 앞서 이재호 상임고문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죠. 이번 결정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석을 통해서 풀려난 최초의 사례,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된 거 예상을 하셨나요?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봤지만 보석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재판 절차가 진행이 돼서 네네. 기간 만료 전에 뭔가 결론을 내기를 기대했었죠. 예. 근데 그 구속기간 만료라는 것이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그 상황이 좀 어려워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어찌됐건 이번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사건 진행이 굉장히 지연이 되면서 방금 드렸던 것처럼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건 진행을 좀 더 신속하게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큽니다. 네네. 네. 흔히 일반인들은 이 보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더더군다나 조건부 보석 허가. 자, 이게 지금 어떠한 내용인지 좀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보석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속 중인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면 네네. 법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98조에 의해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조건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게 예외적인 것입니다. 예. 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허가 없이 자택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접견이나 통신도 금지되고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98조에 보면은 이제
조건이 대략 한 8가지 상세적인 조건하고요. 그다음에 9번째는 좀 더 포괄적이고 이런 조건을 법원이 계량껏 정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필요하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10억 원의 보석금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보석보증금이라는 것이 1% 하면은 1,000만 원을 이제 내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비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사실 그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이제 반대로 좀 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요. 네네. 특히 보석이라든지 또는 불구속 재판이라든지 불구속 기소라고 하는 것이 좀 지금까지 보면 있는 사람, 뭐 힘이 있거나 돈이 예. 있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인 법감정상 이런 부분이 허용이 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죠. 네네. 실제로 이번에 아마 고등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건부 보석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긴 하나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도 보면은 아예 논평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언급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른바 네. 봐주기 석방이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재판 절차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네네. 구속이 된 상태에서 뭔가 결정이 나와서 굳이 이제 보석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재판 진행을 원했던 거고 그게 원래 이제 구속 재판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재판부에도 좀 아쉬운 것이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보석이 행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그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 공전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항소심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오히려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되면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보다는 네네. 좀 천천히 시간을 들여가면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가 있죠. 네네. 자, 그렇다면은 더 길어진다고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이 항소심 재판의 결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언제나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 지금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재판의 취지는 구속기간 내에 재판 절차를 끝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그런 어떤 구속재판의 취지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구속됐을 때보다는 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네. 오히려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시는군요. 네. 연관되어 있는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서 석방 가능성 될까? 있을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이미 많은 보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확정된 형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 공천 개입했다는 맞습니다. 사안이죠.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구속 상태가 보석 신청이든 아니면 구속 기간 만료든 해서 풀려나면 바로 확정된 형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든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럼. 네네네. 국회 모처럼 이제 문이 좀 열렸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 당 차원에서는 이번 3월 국회가 어렵게 열린 만큼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들의 리스트를 좀 정해가지고 네네. 선거국회 내에 반드시 좀 통과시켜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리스트 돼 있는 명단이 아니라 리스트 업돼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그 의혹, 그 기재위 신재민 전 기재부의 사무관 폭로한 내용,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리스트는 아니고요. 네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던 리스트인데.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국회가 개원하면서, 일정 정도 그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걸 자유한국당이 좀 접었죠. 네네. 네. 오히려, 저희 당에서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계류되어 있는 53가지 법안 중에 핵심적인 5가지 법안. 네네. 그 다음에 작년에 패스트 트랙을 지정했던 유치원 3법. 그 다음에 5.18 망원 의원에 대한 윤리 징계라든지 예. 공수처 설치 같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생법안 관련 이슈 포함되어 있는 말씀하시는데요. 여야가 근데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안건 처리에서 격돌할 경우에 또다시 국회가 공전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워낙 지금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해 왔기 때문에요. 쉽게 다시 파행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특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 그러니까 저희 당을 포함한 나머지 정당들은 이번에 어떻게든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 된다는데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선거법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심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막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파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사법 농단 사태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황교안 네네네. 대표가 그 성창호 부장판사 기소한 건에 관련해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대한 보복, 사법부에 대한 겁박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정치적인 공세에 대해서 참 저희들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돼서 나경원 대표도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임종원 공소장에 성창호가 피해자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고인으로 전환된 네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공소장 다 뒤져봐도 성창호 판사가 피해자가 언급된 부분이 없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사실과도 어긋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니까 2018년 9월에 이미 이제 성창호 판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예. 네, 그리고 성창호 부장판사가 했던 것이 판사 관련된 검찰의 수사 정보를 빼서 유출한 것이거든요. 네네. 이것은 이제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판사로서는 더욱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예. 그런 일을 한 건데 그 죄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하고요. 특히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범했던 나머지 2명의 그러니까 영장 정보를 누설한 2명의 다른 판사가 있는데 그 네네. 판사들도 다 기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형평상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관련된 이슈에 연관되어 있는 법관들 탄핵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탄핵 이슈를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정의당 빼고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기류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 주 들어와서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계속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 한데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네네. 네.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신지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야당들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사법부에 대한 이 견제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엔 법의 판단을 놓고 너무 지나치게 극단에 엇갈린 해석을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고 그래서 판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네네. 있는데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 봤을 때 지나치게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가면 조금 그것은 좀 옳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네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비판은 가능하다. 이게 기본적인 저희 태도이고 또 원래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는 게 헌법의 원리입니다. 예. 법관 탄핵 명단은 언제 발표하실 예정이신지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이라는 부분은 명단을 발표하는 순간 탄핵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옷을 벗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라는 신호도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네네. 최대한 저희들이 그 탄핵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것, 그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도무지 안 된다. 이제 야당과 얘기가 도무지 안 된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국민들에게라도 호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뭐 공개는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네네. 조금 더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고 나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예. 국회 열렸으니까 뭐 곧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뵙죠.